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정치계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과천대로 상황 크게 어렵진 않은 편인데요.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대로 상황 수월한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가 달래내부터 서초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속도를 조금 줄이고 있고요. 반대쪽 신사역에서 논현역, 강남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구간 각각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논현로가 학동역에서 차병원 사거리까지 지나는데 시속 10km 미만이고요.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는 양방면 큰 정체는 없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중동에서 송내, 주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구간 정체고요. 반대쪽 장수에서 송내, 남양주에서 강일, 서안암 부근에서 각각 2-3km씩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중앙은행 FRB가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가면서 이 증시가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발표가 있었던 어제는 급등했고요. 오늘은 전날 급등에 따른 부담과 엇갈린 경제 지표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1.11포인트 0.07% 오른 16,179.08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6%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29% 내렸습니다. 이날 나온 경제지표의 성적이 엇갈린 것이 혼조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1월 기존주택 판매가 490만 채로 10월과 비교해 4.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 달 연속 줄어들었고요.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10,000건 증가한 37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달리 지난 11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달보다 0.8% 상승한 98.3을 기록해서 0.7% 상승을 예상한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내년 초 미국 경제가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불안감이 옅어졌기 때문에 연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중앙은행 이사회 FRB의 양적 완화 축소, 흔히 테이퍼링, 점진적 축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어제 새벽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월 850억 달러씩 사들이고 있는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채권, 즉 MBS 매입량을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채권을 사고 현금을 파는 건데요. 이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겁니다. 이후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채권 매입을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큰 충격은 없었다는 점에서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긴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연준은 성명에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실업률이 금리 인상 조건인 6.5%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도 한참을 기다린 뒤에 단기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금리 기준은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린 후에 이 노사 합의가 있으면 또 소급 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판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노조가 없어서 단체 협상을 할 수 없는 기업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사 협상으로 맺은 단체 협약은 명시적으로 노사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도 노사 합의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데요. 대법원은 일단 이번 판결문에서 묵시적 합의나 근로 관행도 노사 합의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취업 규칙도 근로자가 알고 따르고 있었다면 노사가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 대형 로펌의 노동 전문 변호사는 취업 규칙에 통상임금을 10수년간 정해왔는데 노조가 이의 제기를 안 했다면 근로 관행을 따른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지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조건의 입증과 관련해서는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취업 규칙에서 정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임금을 기계적으로 받아온 것이라면서 자발적으로 취업 규칙을 따랐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생산 라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파업했다. 예, 여기서 법원이 9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군요. 예, 울산지방법원은 2010년 울산 1공장을 25일간 불법 점거해서 차량 28,982대 생산 차질과 3,269억 원의 매출 손실을 일으킨 데 대해 현대차가 노조 간부 및 노조원 2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단일 배상 금액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가 생산시설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비정규직 노조가 울산 1공장 등에서 불법 점거 파업을 벌인 데 대해서 노조와 노조원 400여 명을 상대로 7건 총 1,903억 원의 손해배상을 낸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의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할 터인데요. 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소송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아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로 비용이 증가를 하자 이제 8월 말 건강보험공단이 치료 비용에 대한 소송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김종대 이사장이 18일 직접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추진 배경 어떤 겁니까? 네,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동안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학계에서 공동으로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한 질병과 관련한 의료 데이터들을 한 18년, 19년 정도 추적을 했습니다. 이게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추적을 통해서 보니까 이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료 비용이 연간 한 1조 7천억 정도 되니까 한 10년만 따져도 한 17조 정도 되고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20조 넘습니다. 근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라는 것이 다 알다시피 국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로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학계나 또는 시민단체나 피해자 측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담을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건강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쪽에다가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서 심지어는
토론회 같은 데 가보면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소송이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배임이다 이런 이제 질책까지 받으니까 이 소송을 나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점을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보죠. 네. 이 질병의 원인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자동차 매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라든지 또 술을 먹으면 간경화를 일으키고 끝내는 간암을 유발한다. 뭐 이런 네. 것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거든요. 예. 그런데 담배가 폐암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이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나 술 회사에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의학계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요. 그 담배하고 폐암이나 그 특정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구체적인 그 환자별로 따져보면 뭐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인과관계는 지금은 뭐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와 더불어서 지금 그 통계적 인과관계도 뭐 거의 뭐 인정이 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예. 다 인정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해당 환자가 폐암에 걸렸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흡연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 개별적 소송 구조에서 본다면 이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담배 회사의 전략은 뭐냐면 지금 소진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모든 것을 반박하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면 인과관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 담배 회사의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해나 뭐 다른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 이중 책임이 전환되거나 추정의 이론 같은 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담배 회사가 막대한 비용과 그 연구 자료 등을 동원해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학적으로는 지금 입증이 돼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나 뭐 다른 거, 뭐 콜라나 뭐 커피나 이런 사안하고 담배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준별론이 뭐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태고요. 유엔이나 WHO에서도 인정을 해서 담배 규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은 근데 인과관계가 명확한 술 회사, 예, 술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비용의 크게 늘어난 것은 그것도 공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술 회사를 상대로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담배 회사에는 왜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술과 담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이게 이제 술에 의한 건강 피해 같은 것은 결국은 이제 술의 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알코올이라는 것이 성질 자체가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알코올성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독 증상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면 개인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그 니코틴의 작용에 의해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는 그리고 담배를 옹호하게 되기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 니코틴에 대해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그러한 심리적 기전까지 있는 것으로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모든 질병들이 니코틴에서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담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지금 타르나 기타 첨가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코올하고는 좀 다르죠. 주성분에 의한 그 질병이 아니라 관련 물질에 의한 질병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담배나 콜라나 커피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관행입니다. 예,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예, 어떻든 지금 소송 가액이 우선은 지금 소세포암 환자 진료 비용 432억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비용 자체가 담배와 관련해서는 연간 한 10조 정도 발생하는 건 아니냐 이랬는데, 엄밀하게 이제 흡연과 관련해서는 한 1조 7천억 원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430억 정도는 그 담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인정을 한 그 암, 예. 그 암에 대해 소세포암이라고 하는데요. 소세포암이 한 432억 원 정도 되니까 연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청구를 해보자라는 그런 예. 입장입니다. 외국에서 의료보험 뭐 회사라든지 민영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에서 예컨대 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가 있습니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죠. 의료보험 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가 있어요? 의료보험 회사라기보다는요, 의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영의료니까. 아니, 주정부가 미국에서. 주정부입니다. 잠깐만요. 미국에서 주정부가 한 것은 홍보 책임을 물은 것이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개인 환자가 소송을 낸 경우였는데, 제가 보기로는 의료보험회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 우리가 처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캐나다는 어차피 공영의료이기 때문에요. 예. 주정부가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또 의료급여를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정부가 의료비용 부상 청구 소송을 해서 한 260조 정도, 260조 원 정도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국가는 우리나라하고 좀 입장이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소송하기도 어렵지만 아직은 이제 비용 구상보다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미화 변호사였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출발 아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매주 금요일 전원책의 출발 사진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을 모시는 시간이죠.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한때 젊은 정치인들 중 가장 촉망받으면서 수많은 팬을 가졌던 분이죠.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특보로 정계에 들어와서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명박 캠프 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TV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정치를 멀리한 채 2년간 장애인 스포츠를 위해서 조용히 활동해 오셨습니다.
얼마 전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 피선됐습니다. 바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인사 한 말씀 간단히. 오늘 정말 중요한 코너에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연말이네요, 벌써. 또 새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좋은 일들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치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사실상 정치권하고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특별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올 1월에 있었죠. 2013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치르느냐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요. 또 그리고 나서는 그 마무리를 하면서 올 11월 24일에 있었던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집행위원 선거에 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IPC라고 하죠. 우리 올림픽은 IOC가 주관을 하고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은 IPC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C 집행위원 선거를 하느냐고 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집행위원 선거, IPC 집행위원 선거에서 이 150표 가운데 99표를 얻었더라고요. 66% 압도적으로 피선이 됐는데. 모처럼 선거에서 그렇게 앞서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분 좋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분 좋았습니다. 사실은요, 선거가 정말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국제 이제 패럴림픽 쪽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국내 장애인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제 검토해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서는 뛰어들어 보니까요. 정말 선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비록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선거를 이미 했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치열하게 선거운동한 건 처음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이 IPC 집행위원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나경원 의원까지 세 번째인데. 네. 예, 이제 2018년 그 평창에서 열리는 겨울 장애인 올림픽,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직후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 준비 책임 맡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은 조직이 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선 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IPC 집행위원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그리고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와 원활한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원활한 여러 가지 업무 협조라든지 그런 것을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동계 패럴림픽 참여 국가가 한 40여 개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계 패럴림픽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에 있어서 동계 스포츠의 확산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취자 여러분, 이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이 피플 인물 포커스 시간에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샤프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그리고 구글 앱 예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보고 선택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 사진 지금 모바일 앱 예스의 사진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책을 내셨던데 제목이 무릎을 굽히면 사랑해 보인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스페셜 올림픽을 1월에 하고 나니까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공중에 날리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스페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물론 이것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축제고 선수들을 위한 훌륭한 축제가 되어야 되지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와서 보시고 한 분이라도 더 느끼시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아서 스페셜 올림픽을 치루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살아가는 지혜 등에 대해서 잔잔하게 써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른 신문에 나온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경쟁이 아닌 협력, 이걸로 이제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다. 그것이 책 주제라고 해놓았더군요. 예. 저희 스페셜 올림픽의 슬로건이 Together We Can이었습니다. Together We Can. 예,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라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지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희 스페셜 올림픽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승자만 있고 패자가 없는 올림픽이다. 왜 그러냐면 결승에 올라간 8명에겐 모두 메달이나 리본을 수여합니다. 결국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경쟁 때문에 사실 이만큼 온 건 맞습니다. 교육도 정말 경쟁적으로 했고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이런 경쟁이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좀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자살률도 1등 세계에서 행복지수는 거의 꼴등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직은 너무 성장하는 데 급급한, 그래서 경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는 좀 성장을 해도 성숙한 성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장에서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같이 가는 협력에 대한 가치를 이제는 좀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예, 마치 책 선전하는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농담했습니다. 저도. 예, 그 책이 이 지방선거를 앞둔 묘한 시점에 나왔는데 혹시 주변에서 정치적 행위로 생각 안 하던가요? 그래서 사실은 출판 기념회도 안 했고요. 예, 글쎄 출판 기념회를 안 했으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이 책은 정말 스페셜 올림픽을 조금 더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쓴 책이라서요. 사실은 대회 끝나고 나서부터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제가 워낙 글솜씨도 없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11월 중순경에나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 기념회도 안 하고 사실 책 표지에 제 얼굴도 좀 안 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좀 이 책을 많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출판사의 마케팅부에서 이런저런 표지 시안을 하다가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표지 시안을 채택해서 제가 좀 바꿀 수 없냐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같이 못난 얼굴 같으면 표지에 들어가면 책이 안 팔리지만 우리 나희원처럼 미모 예쁘는 책에 사진에 들어가면 더 잘 나가겠죠. 어떻습니까? 이게 인쇄 전액을 스페셜 올림픽 이 조직위에 기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책은 좀 나갑니까? 그냥 꾸준히 조금씩 팔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팔려야지 팔리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매일 꾸준히 팔린다고 말씀하셔서 희망을 좀 갖고 있고요. 사실은 책 선전 좀 하려고 제가 몇 군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읽어보신 기자분들 중에서 미리 읽어보시고 와서 인터뷰하시면서 눈물 났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말 잔잔한 감동이 있으실 텐데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 방송에 들으신 분들이 이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 이 책을 사면 이것이 또 그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 어떻든 이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1월 달에 올림픽을 치르는데 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좋은 자리 맡았다. 물러나 있는 동안에 이런 주목받는 자리 맡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선 직후에 올림픽이 열리는 바람에 이 올림픽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나 의원님께서 크게 주목 못 받은 것 같아요. 수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리 맡았다 그러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직위원장 맡은 것은요. 조직위가 출범하면서 2010년부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그때 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을 모시고자 했는데 워낙 알려지지 않은 올림픽이니까 아무도
선뜻 하시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요.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어떤 동료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흔들고 분명히 나 위원장 물러나라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는 예산도 다 제가 구해와야 되고 아무도 흔들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그게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서 준 자리가 아니라요. 제가 정말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씩 준비해간 자리라서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단 말씀드리고요. 사실 스페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이 제 트위터에 올렸어요. 아니 언론에서 왜 위원장은 이렇게 안 다뤄주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났는데 보니까 제가 무슨 얼굴이 나오거나 그런 건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스페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스토리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그 운동하는 그 모습만 보시지 말고 선수들이 여기까지 온 그 여러 가지 과정, 그 이야기를 봐달라. 그래서 선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라도 좀 더 보시게 하고 싶었는데 인지도가요. 스페셜 올림픽 전에는 스페셜 올림픽 인지도가 0%에 가까웠는데요. 대회 끝나고 나니까 70%까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정말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저희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요. 그런 말씀 해주실 때 제일 기분 좋았습니다. 조금 더 어깨 피시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 따님 윤아 씨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대학에서 실용음악 전공하고 있죠? 예, 저희 딸은 드럼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피아노를 하려다가도 못하고 또 발레 하려다가도 못하고 끝내 실용음악 쪽으로 나갔다면서요? 네. 따님하고 자주 외출합니까? 저희 딸하고 엄마가 빵점짜리 엄마잖아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고요. 그래도 가끔은 외출을 하는데요. 요새는 아이들이 클수록 엄마가 같이 가자고 졸라야지 아이들이 나서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씩씩해서 보니까 드럼 하는 게 본인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집에 있으면 이 녀석이 이제 드럼 한다고 요새 좋은 노래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친구가 이제 부활 노래 좋아하는 게 있는데 생각이 난가 그거 틀어놓고 계속 연습하면 기분 좋습니다. 저는 늘 이 생음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벌써 메시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한 3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326님 한국 최고의 미인 정신이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9373님 무릎을 굽히면 사랑을 보인다는 것. 국회의원들도 좀 낮은 자세로 국민들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2145님이 물은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나요? 이 질문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조금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때 밀리다시피 출마를 하셨는데 처음 여론조사 때는 박원순 시장보다 10포인트까지 이겼잖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걸 하나 확인한 자료가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졌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됐는데, 어떻든, 여론조사는 그렇다 치고, 패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지금 현 의원이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면서 저희 쪽 후보 중에서 가장 제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좋았는데요. 저도 20% 지는 것으로 어떤 후보도 20% 이상 지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박원순 씨를 지지해 주시면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해 주시면서 이제 이게 옮겨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요. 계속 추격은 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잘 되진 않았는데요. 저는 그때 선거는 저희를 찍지 않으려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죠. 이제 여당 후보가 내놓은
자리를 다시 여당을 찍는다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었고요. 그 당시 또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 월가의 뭐 여러 가지 반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흐름으로 그 현재의 여당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강한 선거였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그 선거 중에 왜 또 기분 나쁜 질문 드릴게요. 1억짜리 피부 클리닉 네. 출입 사건 터지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도 다 하고 그 다른 기자들도 확인하니까 500만 원 정도였다. 네. 이제 그 밝혀지긴 밝혀졌지만 정말 억울했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라서 그런 거 누가 믿으시겠나 하고 저희가 대응을 잘못한 것이 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억울한 점 많지만 뭐 자꾸 억울하다 하면 다음에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제가 혹시 잘못한 부분 없나 반성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한나라당 그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놓고 당원 지도부부터 선거전 중반까지 거의 끝판까지도 내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자꾸 선거 얘기하시면 제가 오늘 입장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또 홍준표 대표는 지금 경남지사로 내려가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이일 사원님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지금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수도권 빅3 그중에서도 서울시장이 이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에서 확실한 후보가 없거든요. 이 언론 보도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그런데요. 예, 출마하실 생각 정말 없는 겁니까? 이번 선거는 제가 나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당에 또 많은 분들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잠재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정말 훌륭한 후보가 좀 당에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열심히 돕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7709님이 또 문자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겠지요. 시련이 있어야 승리가 달콤할 겁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 일 챙기다 차후에 정치를 하실 때도 소외계층에게 든든한 후원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선거 패배도 해보고 또 그래야만 시야가 넓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어떻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또 저한테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사실 재선 의원인데 많은 분들이 한 3선 했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재선 의원 했었는데. 그만큼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빨리 많은 경험을 했는데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서 조금 더 진짜 그동안 못 봤던 것도 보게 돼서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언젠가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시기는 조금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구 당협위원장 다시 맡으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새누리당 떠나실 수 없는 모양이죠?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 본인이 그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행동에 대한 약속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저는 사실 이제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가는 바람에 임기를 마지막을 못 채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구민들께 늘 부채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협위원장 공모한다고 해서 당연히 중구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누리당이었으면 또 영원히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새누리당이 혹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을 바꿔가는 노력을 하면서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또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중구가 제 정치적 고향이니까 예. 또 중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과는 이념과 정책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질문이에요. 예. 어떻든 박 대통령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셔서 적극 도우셨는데
예, 제가 이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한 두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유. 박근혜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적인 거 자꾸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어제 제가 사실 요새 정치면 뉴스도 열심히 안 봐서 이 정치면 뉴스 좀 열심히 봐야 되겠다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어제 이렇게 우연히 뉴스 자막을 보니까 뭐 여당은 발목 잡기 1년이라고 평가를 했고 야당은 또 뭐라고 평가했죠? 뭐 불통의 1년인가? 뭐 하여간 불통 1년 나왔죠. 뭐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치는 언제나 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야당 대변인 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여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상대당이었던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똑같은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여야는 늘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입장만 고집하고 야당은 야당으로서 늘 여당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협력 뭐 얘기도 하고 우리 스페셜 올림픽은 승자만 있고 패자가 없는 올림픽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는 서로 이기려고만 하다 보니까 서로 지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이라도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 내가 100% 이기겠다. 이런 자세가 결국은 여든 야든 서로 지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데요.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의 갈등을 녹여주고 해소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우리 정치밖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든 국민들이 우리한테 그 일을 시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현명한 국민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 정치권 스스로 이렇게 국민들께 사랑받지 못하는 쪽으로 서로 정말 지는 쪽의 게임을 계속한다면 정치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국민들께서 하지 않겠느냐. 정치권이 심각하게 좀 반성하고 우리가 고쳐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뭐 저도 현장 정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 과감하게 드리는지 모르는데요. 아니 그보다 그만큼 깨달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요, 진짜 제가 예전에요. 저희 뭐 미디어법 같은 거 할 때 지금 전병헌 원내대표랑 저랑 카운터파트였는데요. 예, 그때 간사를 맡았죠. 예. 그때 둘이 딱 앉으면 이제 언론 빠지고 둘이 만나면 딱 전병헌 원내대표 하는 말이 우리 뒤에 시민단체 때문에 우리 한 발짝도 양보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계속 반복됐던 거죠. 뭐. 예, 어쨌든 앞으로 정치 재개하면 누구든 우리 나 의원과 반대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보를 많이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예, 마지막 질문드리죠. 예, 나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저는 정치라는 것은 결국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치 다시 하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정치만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하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복선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얼마 전 제가 우리 경제 이고이제를 근거로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흑자도 커지는데 성장률이 낮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과거 일본의 디플레이션 초기와 너무 흡사하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화요일 김중수 한은 총재가 한 말씀 했군요.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성장률 회복이 뚜렷한데다가 물가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하반기엔 성장률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제 귀엔 그건 참 터무니없는 장담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병든 증후는 많습니다. 금리를 내려도 돈을 쓰지 않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국가 부채가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하면 1100조입니다. 가계부채 역시 1100조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국민들을 움츠리게 하는 겁니다. 경제를 다루는 자리는 만의 하나까지 염려하는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